아, 자, 2월 17일 방송입니다. 2월 17일 방송. 자, 위 링크 클릭하시고 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 상황도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겁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드리고 또 종목도 대응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아, 아. 음. 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자, 반갑습니다. 무공님 이게 원유 차트예요. 이거 원유 차트잖아요. 쌍바닥 잡고 돌렸었죠. 그런데 고점에서부터는 이렇게 추세 맞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방향성을 정할 텐데, 원유 상황은 아랫방향 가능성이 높죠. 현재 상황은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하방의 목표치를 완전히 채운 것으로 보이진 않죠. 제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주봉 차트에서는 보이실 거예요. 원유 쪽. 지금 상황에서 간다고 해도 상승 쪽으로 어디서 가로막혀 있는지 주봉 차트에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방을 채울 때는 또 어디로 갈지가 보일 겁니다. 지금 딱 중간 가격이 있죠. 여기서 방향성을 정할 때에 가고자 하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간 방향에서 어느 쪽 방향을 정할지, 그거는 조만간 판가름이 날 것이다. 원유 쪽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었어요. 그렇죠? 제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상승 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본격적으로 주가 지수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전에 상품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보는 거예요. 환율을 보세요.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까 하다가 가볍게 들어왔죠. 구름층 안으로 가볍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급격하게 오르죠. 지난번 환율에 대해서도 바닥을 잡고 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 엘리님과도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고, 환율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상승 가능성, 그리고 주봉에서 보세요. 주봉에서 이미 아랫골이 딱 달고서 거기서 급반등이 나오죠. 급반등이 나오고 주봉 기준선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을 보시면 후행 스팬이 가파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봉에서의 캔들을 만나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가 이제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에 봤을 때의 이 장대 음봉 있죠. 이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을 만나기 전까지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런 모양이라 그런다면 이렇게 간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1,400원대를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1차적으로 주봉 기준선,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부터 주봉 기준선까지 그냥 내다름 치는 그런 모습이죠. 원달러 환율.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일봉상에서 원달러 환율이 말이죠. 요렇게 빠졌었어요. 요렇게. 이 빠지는 기간이 지난 1월 달이었잖아요. 1월 달에 빠지는 동안에 지수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같이 빠졌어요. 신기하죠. 12월부터. 환율이 언제부터 빠졌냐면 12월 달부터 빠졌거든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 보세요. 12월 중순부터 한번 반등 주고 또 1월 달에 빠졌죠. 자, 1월 달에 빠지는 동안에 환율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주가 지수는 여기서는 올랐었죠. 이렇게. 근데 환율이 빠질 때 12월 달에는 같이 빠졌어요. 같이 빠지고 이 원달러 환율이 1월 달에 빠질 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까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주가 지수는 어땠어요? 함께 올랐죠. 그러면서 지금의 상승에서는 이제 늦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주가 지수가 12월 달에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같이 빠졌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가 지수가 1월 달에 상승을 할 때 원달러 환율이 어땠냐요? 또 빠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가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죠. 이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환율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주가 지수가 이제 환율이 먼저 2월 말부터 다시 3월 달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제는 환율은 뒤늦게 반영해서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간차 간격을 두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달러 환율이 이만큼 이렇게 여기서 빠지는 동안에 뒤늦게 이제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서 환율이 오를 때에 이러한 패턴,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크로스 현상, 반대 현상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환율이 일봉상에서 여기서 구름층 상단까지는 열려 있죠. 1325원대. 그렇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 기준선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기준선 자리가 1330원대예요. 일봉상에서 바라보는 1330원대가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다. 이해되시나요? 원달러 환율의 어, 단기 상승의 목표치 얼마입니까? 원달러 환율의 단기 상승 목표치 제가 안내드린 그 가격대 원달러 환율에 얼마라고 했죠 제가? 원달러 환율 단기 상승의 목표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 원달러 환율의 단기 상승 목표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네, 주봉 기준선 1330원. 현재 1300원이죠. 1330원. 최저가 1216원부터 올라왔죠. 1216원부터 1300원. 100원 가까이 올라오는 거. 그 기간이 2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2주. 2주 만에 100원이 올라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힘이? 그래서 1300원대에서 1400원 가는데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1400원대부터 1200원 초반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1월, 12월, 1월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렸는데 1200원대부터 1300원 가는 데는 불과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상속세 통님께서 월봉에서 언급을 주셨어요. 월봉은 구름대 평평한 데가 있다. 그 얘기는 하락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를 채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 요거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 맞나요? 요거?
요 자리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혹시 그 내용인가요? 요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언젠가는 갈 자리가 되겠죠. 언젠가는. 근데 월봉에서의 이런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구름대 평평한 자리. 어느 자리를 월봉에서의 구름대 평평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왼쪽 구름대. 왼쪽 구름대 뾰족 자리. 여기를 보시는 거군요. 여기. 여기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요. 이건 써먹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써먹은 자리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이 뾰족 자리가 얼마냐면 1325원 정도 되거든요. 1325원. 여기서 여기서 한번 주춤 거렸죠. 여기서 주춤 거렸죠.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주춤거리고 무너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근을 보고 한번 여기 저항대 써먹은 거예요. 써먹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 자세히 보시면 어디선가 또 주춤거리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요겁니다. 요거. 무공님 보이세요? 이 자리. 이때가 언제냐면은 2000 몇 년이냐면 2022년 2022년 8월달 여기 보이시죠? 8월달이 윗꼬리 달고 밀렸다가 9월달에 상승을 했는데 2022년 8월달 일봉으로 봐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이 자리거든요. 2022년 8월달 여기거든요. 여기 8월달 여기 7월 중순이네요. 7월 중순 바로 이 자리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뾰족 자리를 써먹은 저항이었어요. 그 다음에 눌림목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월봉에서 보이는 이 뾰족 저항이 2022년 7월달 여기 이 자리 요겁니다.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7월달이네요. 7월달 윗골이 달렸던 자리 7월달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환율에 대해서? 네. 환율이 꺾이는 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2022년 7월 달에 7월 달에 윗골이 달고 밀렸던 거 스페적 저항 써먹고 그다음에 8월 달에 급등. 그래서 이제 지금은 3개월 연속 하락을 턴하고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주봉에서는 상승이 더 이어지겠죠. 이 전환선 부분까지는. 이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더 전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 어디서 한번 끊어갈까요? 이제 하락을 하게 한다고 보면 현재는 여기서 바로 상승으로 턴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원달러 환율의 크로스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점에서 걸리는지 현재는 21선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61선 지지 확인하고 더 아래로 빠졌을 때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자리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디 자리를 그려드릴게요. 여기 좀 더 두껍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포인트를 보게 되면요 그 차이가 대략 150 정도. 우리가 쉽게 보면 2000, 2200, 2400, 2600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에서 형성하는 것은 2200, 2350, 2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00까지 오진 않았어요. 최근에
가장 높았던 지수가 2497입니다. 2497이 1월 27일자예요. 거의 2500선이죠. 지금 형성되고 있는 코스피의 전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2200, 2350, 2500. 이해되시나요? 500포인트 이렇게 올랐던 건데요. 아니야, 그러니까 2200 기준으로 보이게 되면 300포인트 오른 거죠. 그러니까 150이 마디값이에요. 2200, 2350, 2500.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락을 할 때에 마디의 자리가 이제 235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350을 깨면 어떻게 돼요? 깨면 또다시 다음 마디 자리를 또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2000, 2200, 2400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의 움직임은 2000, 2350, 2500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시면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코스피의 기준, 움직이는 모습, 현재의 자리는 25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21선을 깰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와 있죠.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2350까지도 열어두고 대응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100포인트의 하락을 염두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코스닥은 241선을 터치하지 않았죠. 터치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21선 위에 그리고 241선 그 사이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는데 코스피가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게 되면 코스닥도 별 수 없는 겁니다. 코스닥은 제가 표시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그쵸? 아는 분은 아세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표시했는지. 그 다음에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십자형 도지 내지는 윗골이 달린 것을 지금 2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2번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방향성 전환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주봉에 캔들을 뚫고 가려면 후행 스핀 뚫고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서 가파르게 올라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코스닥이 위쪽으로 보게 되면 60주선과 240주선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다음 주에 여기 캔들을 만나서 하락으로 빠지면 돌변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코스닥은요. 코스피의 향방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코스피의 향방은 원달러 환율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수의 흐름을 체크할 때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거 하나를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달간 5조 가까이 샀죠. 두 달을 볼까요? 두 달 동안에 7조를 샀어요. 두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7조를 샀단 말이죠. 외국인의 현재 그 매수 가능한 양시장 통틀어서 8조에서 10조 정도로 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합해서요. 예전에는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15조에서 20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활발하지 않죠. 유동성이 회수하는 기간에서의 가용 매수 금액을 8조에서 10조로 보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는 거의 채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지는 않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사는 게 있고 코스피를 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을 사는 게 있죠. 선물. 외국인은요 일반적으로 이 코스피와 선물을 함께 동반해서 사는 그런 기조를 갖기는 어려워요. 참고하십시오. 코스피를 사고 선물을 사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코스피를 매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선물은 뭘로 준비하냐면 매도를 준비하죠. 현물을 계속 쌓아놨다가 그 다음에
매도를 치는 거. 선물을 매도하면서 하방으로 선물에서 수익을 거두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사는 구조가 현물에서의 수익도 목적이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선물에서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2달 동안에 그렇게 많이 안 샀죠. 2달 동안에 7,500억밖에 안 샀어요. 7,500억 샀고 기관이 매도한 것을 외국인이 샀단 말이죠. 선물은. 근데 외국인이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 선물에서 3조에서 4조 정도 샀을 때 사는 과정,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이 현재 7,500억인데 외국인이 선물을 3조에서 4조 모아가는 동안에 지수 상승이 크게 나타나요. 동시에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현물을 많이 매수한 것에 의해서 상승 또는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갖지 마세요. 실제 대세 상승은 언제 나타나냐면 기관화 장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관이 현물을, 그러니까 코스피를 10조 가까이 샀을 때 그때가 기관화 장세고 대세 상승입니다. 그 대신 외국인이 거기에 맞춰서 선물을 사야 돼요. 앞으로의 큰 상승, 지수 상승, 대세 상승 또는 기관화 장세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관이 코스피 기준에서 10조 가까이 사고 외국인이 선물에서 5조 가까이 살 때 이겁니다. 요거 두 가지 조건이에요. 외국인의 선물의 지속 매수, 기관의 현물 지속 매수. 요겁니다. 요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많이 사고 하는 이거는 큰 상승을 기대하지 마세요. 외국인이 이거를 모아간다는 것은 이 물량을 던지면서 선물 시장에서의 수익을 거두는 전략이지 외국인에게는 현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그런 패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 1번 입력 바랍니다. 제 얘기가 이해되시는 분 1번 입력 바랍니다. 맞습니다. 대세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관이 주도합니다. 기관화 장세가 대세 상승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조건은 그게 아니에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잖아요. 2달간 매도를 하잖아요. 한 달로 보게 되면 3조 매도를 했잖아요. 이거는 상승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계속 상승하기 어려워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수의 큰 상승이 나타나려면 외국인의 선물 매수, 기관의 현물 매수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재의 조건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작년에 나타났던 급락 있죠. 6월달과 그리고 9월달 그리고 12월달에 급락이 나타났죠. 작년도에 6월달에 급락이 나타났고 그리고 9월달에 급락 그리고 12월달에 그쵸?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개월 단위죠. 3개월 단위로 6, 9, 12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어요. 지수가 하락하는 폭이 거의 비슷했죠. 고점에서부터 하락하는 폭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대략 300에서 400 정도, 3, 400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300에서 400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 항상 같은 패턴일까? 12월에 빠졌으니까 1월, 3월 달에 또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빠질까? 늘 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날까?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웃긴 게요.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네 번째는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이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네 번째는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세 번 나타났는데 3개월 텀으로. 근데 3월달에 또 이렇게 나타난다? 아휴,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과거의 패턴에서 거의 없었어요. 그럼 예측은 하되 예단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런 급락보다는 어느 선까지의 조정이 나타나고 박스권이 나타나지 않을까. 앞으로의 흐름이 박스 2350 전후한 자리 거기에서의 이제 박스의 전개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다음에 모습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위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아래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의 기준이다. 2350부터 2500 사이에서 기준에서의 방향성 탐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세 상승처럼 상승으로 턴해서 쭉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시게 되면 2018년도를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의 장세를 볼게요. 2018년도가 이런 패턴이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고 나서 이런 패턴이었어요. 여기서 요 패턴 이 패턴 이런 패턴이 나오고 또 이 박스를 또 넘어서고 그런 다음에 2019년도 와서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경우에도 2020년도 그때에 이제 지수에 한번 푹 빠지는 이런 게 나왔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년 동안에 주봉을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거든요. 여기 2018년도 2019년도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 2020년도에 급락이 나타나기 전에 2018년도부터 2029년도 사이 여기를 보세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점이 1891, 그 다음에 2600. 그러니까 700포인트죠.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가 딱 700포인트.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범위. 주가 지수가 2200선, 2200선, 그리고 2200선부터 2500선, 300선이거든요. 300. 그다음 2200 기준으로 200을 더하게 되면은 2700. 2700이죠. 위쪽으로는 올해 들어서 2700선까지도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2000선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2000선부터 2700선까지. 2018년도, 2019년도의 그림 이걸 보라는 얘기죠. 2년 동안의 박스권. 근데 약간의 하방 기조였던 이때를 염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최저점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최고점을 보여줬죠. 여기서부터의 변동폭이 컸잖아요. 2400선부터 3300선이니까 거의 1900, 1800 정도 1800에서 1800 어느 정도인가요? 1870선? 1870이라는 변동의 큰 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변동이 나타나면요. 그 다음에서는 그 변동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변동폭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도 많이 주식에서 보셨겠지만 변동이 커지면 그 다음에 변동이 축소가 되고 변동이 축소가 된 다음에 변동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 2년 동안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 이 변동의 폭만큼을 다시 갖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러프하게는 2000선부터 2700선 부분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2000선부터의 2700선 정도 이 정도의 변동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2년 동안에 말이죠.
과거에 보여줬던 것처럼 변동폭이 큰 1800 정도의 변동폭이 이렇게 확대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겁니다. 늘 지금까지 지수의 흐름과 주가는 그렇게 움직여 왔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좀 잘 견뎌야 된다. 이 박스의 상황에서 상단 쪽에 오게 되면은 정리를 잘 해주고, 또 박스 하단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그래서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고, 주식을 지속적으로 그냥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팔사팔 해줘야 돼요. 지금은 근데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시점이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기에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상황에서 여기서는 좀 또 매수 기조로 가져가고, 지금은 보수 스탠스, 매도 구조. 나중에 이제 2350선 왔을 때 이쯤에서는 매수 기조, 이렇게 주식을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은 어느 정도 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수와 관련된 거, 또 상품과 관련한 질문들 있으면 지금 언급을 해 주십시오. 환율에 대한 거, 지수에 대한 거,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 지금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에 대한 질문, 원달러 환율, 그리고 해외 증시, 지수, 궁금하신 거 지금 질문 남겨주세요. 네, 도돈이 환율 추세 궁금하다 올려주시고, 또 다른 분 또 올려주시겠어요? 궁금하신 내용들, 우리 지수, 해외 지수, 그리고 원달러 환율, 또는 원유, 금, 상품에 대한 것들 궁금하신 거 지금 질문 남겨주세요. 네, 항생 지수 봐드리겠고요. 원달러 환율 봐드리고 항생 지수 봐드리고요. 또요? 금도 궁금해요? 네, 뭐 금도 봐드리죠. 또요? 그러니까 항생 골드 받을 거예요. 네, 항생 골드 원달러 환율. 또 궁금하신 거? 구리요? 구리도 봐드려요? 구리. 구리를 볼 때에 우리가 어, 구리는 항상 그 경기와 연관된 거니까요. 경기를 바라볼 때에 구리와 같이 보죠. 제일 민감한 게 구리거든요. 경기에 민감한 게 구리입니다. 구리. 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항생, 골드, 구리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또 궁금하신 거 올려주세요. 또 궁금하시는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리님은 구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락 쪽.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도도님 환율 추세에 대해서 궁금하셨는데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고 한 번 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환율에 대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것은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에 뭔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의아하게 생각했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당시에 지수가 하락을 하던 시기였어요. 하락을 하던 시기였고 물론 환율이 먼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봤는데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월이거든요. 12월 달에 주가 지수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지수는 하락 기조가 굉장히 강했고 한편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먼저 주도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저 역시도 거기서 좀 약간 실수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진 거예요. 1250원, 60원 여기서 말이죠. 바로 상승을 안 했던 거예요. 여기서 다 이상하다 했던 거죠.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네, 도드님 그 질문도 해드릴게요.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부분, 그 부분 제가 언급을 드리죠. 여기서 그런데 턴하다가 꺾였단 말이에요. 꺾이면서 이 구간에서 1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할 때 그때 이제 지수가 올랐단 말이에요. 1월 달에는 지수가 이렇게 올랐죠. 이거는 정확하게 원달러 환율과 일치를 했는데 이 당시 12월 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2월 달은 주가 지수 하락할 때 원달러 환율도 같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는 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2월 달 들여서 어땠어요? 2월 달 들어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에 주가 지수는 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때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했고 1월 달에는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데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이렇게 오르는 데 비해서 주가 지수가 덜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미반영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반영한 측면이 주가 지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락적으로.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상승의 목표치를 채우지 않았다. 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름층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름층 하단 쪽에서 중간 지점에 오게 되면 구름층 상단을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구름층 상단, 일봉에서 구름층 상단이 주봉에서의 기준선과 일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 1330원대. 그래서 1330원대까지는 그냥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가 문제죠. 이제 기준선에서 조금 밀렸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요겁니다.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봉 기준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월봉 기준선이라는 자리에서 한번 쉬었다가 올랐다가 빠졌죠. 그죠?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움직이냐면 이렇게 기준선을 만나잖아요. 주봉이든 월봉이든 상승을 갈 때는 이렇게 부딪히고 밀렸다가 이렇게 가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할 때도 여기서 기준선에서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하나의 마디 역할을 하는데 월봉에서 저번에 하락을 할 때는 여기서 윗골이 달렸죠. 윗골이 달렸다는 것은 반등 주고 빠졌다는 얘기예요. 반등 주고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기준선 중심으로. 현재는 주봉상에서의 이제 기준선을 당해 달려가는 거고 여기서 기준선에서 올랐다가 좀 조정 주고 다시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상승 기조를 보는 게 좋다. 그럼 주가 지수는 원달러 환율을 상승하는 동안에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횡보했죠. 근데 뒤늦게 미반영된 것들이 표출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요거 원달러 환율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잘 봐야 될 항생이죠. 항생. 이 항생 지수입니다. 항생인데, 항생이 21선 깼죠? 그죠? 21선 깨고 61선이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그죠? 61선 아래에 있습니다. 딱 중간 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과 60 사이에서의 중간 지점이 오게 되면 60을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120과 240에서는 120과 240이 왔을 때는 120, 240은 중간 지점까지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61선까지의 확인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것의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주봉을 보게 되면요. 주봉에서는 사실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했죠. 여기서 한번 선행스팬 원자리에서 한번 밀렸다가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봉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달려버렸어요. 그쵸? 구름층. 그래서 결국 구름층 상단의 저항을 맞고 빠지는 건데, 지금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60주선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행스팬 원자리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오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요, 오를 때에 저항을 무시하고 갔잖아요. 여기 저항을 무시하고 갔고 여기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의 저항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그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지받고 상승으로 턴한다는 첫 번째 시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선행스팬을 깨고 더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 20주선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고,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여기 후행스팬이 저항에 부딪혔죠. 저항이 부딪혔잖아요. 저항이 부딪히고 밀리는 듯한. 월봉에서는요, 이번 달이 중요한데, 요거 지난달 윗꼬리 달았고 이번 달에 윗꼬리가 조금 달면서 시간이 19570이라는 시가 아래로 밀려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에서의 모습을 잘 봅시다. 보고 60주선이 지금 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60주선이 지지가 강한 성격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방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61선의 지지를 체크할 텐데, 한 번 더 위쪽에서의 오버슈팅이 나왔으니 언더슈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생의 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갭 있죠. 여기 갭. 여기 갭은 채웠죠. 20793. 20793인데 여기서 채웠단 말이에요. 여기 갭이 있었죠. 갭 여긴 채웠고, 그 다음 갭이 또 어디 있어요? 그 다음 갭. 그 다음 갭이 저 아래에서 하나 있고요. 아주 깊은 갭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있을 텐데요. 여기인가 그럴 텐데 19255 여기네요. 세 개의 갭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갭, 그 다음에 여기 갭, 그 다음에 여기 갭이 있어요. 그쵸?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1번 갭은 채웠어요. 2번 갭, 2번 갭을 채우게 되면은 바로 아까 언급드렸던 240, 120, 2 여기 사이까지 온다는 거죠. 2번 갭. 3번 갭까지 와주면 여기가 되는 거죠. 급격하게 무너지는 이런 패턴. 이런 패턴. 그래서 2번 갭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 3번 갭은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3번 갭까지 물론 갭 상승이 커서 언젠가는 여기를 메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메우지 않을까. 여기 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이 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언젠가는 메울 자리다. 그런데 2번 갭은까지는 메울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가 120과 240 사이다. 여기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도도님께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려면요.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조절을 하면서 다시 피봇이 되고 금리 인하 기조가 돼서 다시 또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런 패턴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상을 못한 거죠. 왜? 부동산 때문에. 중국은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25에서 30% 차지하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부동산 비중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빈집이 너무 많다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올리지 않았나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빈집이 6,500만 채예요. 중국이요. 그리고 중국에 지금 48개의 부동산 그룹이 있는데 지금 얘네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현재 360조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그룹이 헝다그룹 아닙니까? 중국에서의 그 기준이 부채 비율의 기준이 70%예요. 근데 헝다그룹은 지금 부채 비율이 90%입니다. 90%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못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했다가는 부동산이 다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중국은. 이것에 대한 후폭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출 중단을 했다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전체 부동산 그룹이 망할까봐 대출을 해준 거예요. 집단 분쟁 상황이 벌어지고 집단 저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긴급 대출을 해준 겁니다. 땜빵이죠. 빈집은 현재 6,500만 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이 발생했어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거죠. 현재 중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도대체 중국 경제가 좋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도도님께서 타 방송에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빈집이 6,500만 채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부동산 문제가 터지긴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홍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중국 경제권 안에 있는 겁니다. 홍콩도. 중국 경제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홍콩도 부동산의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화권에 묶여 있는 홍콩도 안전하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에서의 가장 큰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지금 미국에서 놓고 있는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2%잖아요, 목표가. 그 2%의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홍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환이 나타난 거예요. 전환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두 번째 갭을 메우는 하락까지는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상생 지수에 대해서 반등을 해도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은 또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내용이 이해되신 분은 다시 또 1번 눌러주세요. 다음 봐야 될 거, 어, 자, 금을 보죠, 금. 금의 차트입니다. 이게 금 차트예요. 금 차트인데요. 금 차트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하락을 할 때. 여기 왔죠? 여기 왔습니다. 좀 구름층에 딱 부딪히고 있죠. 아, GDXU라는 게 있어요. 미국 시장에. GDXU를 좀 사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상승으로 턴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 조금 더 하락해주면 좋겠죠. 여기 주봉에서는 여기까지 와주면 진짜 땡큐인데 기준선까지 와주면 더 좋고 이 사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금은 매수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GDXU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상속세님, 무공님께서는 금이요 여기까지 왔을 때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왔을 때 금은 매수 그리고 GDXU 매수로 보는 겁니다. 일봉상에서 구름층이 막 왔는데 조금 더 하락해서 이런 자리까지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주면 좋아요. 이런 자리 지금 1800선 1800선 현재는 얼마입니까? 1850선 그 정도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1850선 1850선 전후에서 움직이는 그런 1830에서 1850선이네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1800 초반까지 와준다 그러면 진짜 땡큐예요. 네, 땡큐입니다. 여기까지 와주면 주봉상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하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 밀렸으면 좋겠어요. 1800이 살짝 깨지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봉이 기준선이 얼마냐면 1796이에요. 1796. 1796.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주면 진짜 땡큐죠. 여기까지 와주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구리는
이런 걸로 보죠. 우리 음, 어, 구리 차트, 구리 선물 차트를 보죠. 이게 이제 구리 선물 차트인데요. 자, 구리 선물이 많이 올랐었어요. 어, 작년도에 많이 올랐었어요. 코로나의 위기를 딛고 반등이 나왔어요. 구리 이게 신한 구리 선물 차트인데 여기거든요. 여기 이 자리 주봉에서. 자, 주봉에서 이제 방향성을 정하겠죠. 여기 딱 구름층 위에 있습니다. 구리 선물 차트는 다 비슷합니다. 이제 여기서의 방향성인데 만약에 상승으로 나타나면은 여기죠. 여기 목표가. 그럼 여기서 한 10%의 상승 정도. 근데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죠 또. 지금은 딱 중심 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락으로 전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요거거든요 또. 선물의 차트는 다 비슷합니다. 하락 전환했을 때 또 이게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중간대에서의 10%예요. 올라도 10%, 빠져도 10%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또 매수 기조고 또 10%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매도 기조예요. 이렇게 보셔요. 현재는 딱 중간 지점이 있다. 중간 지점이 있고 위쪽으로 구리 쪽이 10% 상승을 하게 되면 매도, 10%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턴을 해서 3, 4% 빠지게 되면은 좀 더 하락의 기조로 간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3% 정도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좀 더 상승의 기운을 받아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 기준을 보고 우리는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막 무너지는 그런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상승이 나타나도 이내 또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이내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근데 현재 자리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국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님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종목 진단을 할게요. 첫 번째, 어, 어려운 종목 스튜디오 산타네. 스튜디오 산타가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다행히 하한가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대규모 주주 대상 유상증자라 그것 때문에 급락이 나타난 거죠. 근데 회사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대주주가 SL바이오닉스, SL바이오닉스도 그렇게 탄탄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재무구조를 보게 되면 5년 연속 적자죠. 영업이익 적자죠. 순이익은 2021년도에 흑자였고 근데 별도로 보게 되면 여기서 별도에서 여기 영업이익 흑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상장 폐지의 조건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제 부채죠. 부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부채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렇죠? 2021년도에 부채가 급격하게 늘었고 이제 감사 시즌에 돌입할 텐데 상패를 면하기 위해서 실은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유상증자가 성공을 하게 되면 아, 살아나겠죠. 현재로서는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완전 최저가거든요. 최저가. 상장 이래의 최저가입니다. 상장 이래 최저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현재 507억, 507억이거든요. 조심스럽긴 하죠.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이 기로에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매도의 의미가 없잖아요. 유상증자에 성공하게 되면 급반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급반등이 나타났을 때 이 세 개의 저항대 보이죠? 이 안에서 정리가 좋아요. 1300원부터 1500원 사이. 주린벨님 아시겠습니까? 주린벨님 들으셨어요? 주린벨님 들으셨으면 1번 입력 바랍니다. 주린벨님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기산텔레콤
이 5G 관련해서 기산텔레콤 볼게요. 자, 5G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들썩거리긴 했었죠. 했다가 이렇게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급등도 나오죠. 중간중간에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눌림이 나오고 또 완만하게 상승하고 또 눌림이 나오고. 지금 기산텔레콤은 저점을 잡아가는 단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점을 잡아가는 단계. 추세 이탈로 보기보다는 저점을 잡아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기산텔레콤이 급반응으로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완만한 움직임 속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좀 더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해서 이 부근 안에 온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2500선부터 2700선 사이에서는 매수기죠. 그 다음에 반등이 나타났을 때의 반등의 목표치를 241선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매수 기준은 2,500원부터 2,700원, 매도는 3,500원부터 3,600원 사이,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산텔레콤은 이 박스를 정해놓고 대응을 하자. 박스 하단에서 매수 2,500원부터 2,700원, 그 다음에 박스 상단에서는 매도 3,500원부터 3,700원, 3,600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를 정해놓고 이해되시겠죠? 다음 세 번째 엑서지 21. 이게 재상장을 하고의 움직임을 이제 보시면 아니 재상장이 아니라 여기죠. 제가 재상장과 착각했네요. 이게 급등을 했었으니까 여기서 급등을 하고 무너졌으니까요. 5,200원대까지 급등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지지받을 자리를 좀 넘어서긴 했네요. 여기를 지지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최저가에 온 거예요. 202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지금 최저점 아닙니까? 재무구조가 나쁘지 않는 이상은 추가 하락은 제한되어 있을 텐데 2021년도에 흑자, 그 다음에 작년도에 또 적자네요. 작년도에 적자. 재무구조가 썩 좋진 않네요. 썩 좋지 않아요. 큐브앤컴퍼니가 관계사네요. 지배기업인 큐브앤컴퍼니. 그리고 의약품 원료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 진행 CNC가 최대 지주로 변경이 됐네요. 진행 CNC로. 근데 상패에 대한 위험이 없는 한은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잡겠죠. 왜냐면 이 자리는 계속 매수잖아요. 여기 올 때마다 상승 나왔죠. 상승. 그쵸? 그럼 여기 오게 되면 또 상승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최저 바닥이에요. 지금 견뎌야 됩니다. 이 정도도 이제 박스권에서의 그 대응을 봐야 되겠죠. 약간 하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락은 좀 그렇게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이렇게 보십시오. 1,300원대부터 2,500원. 그러니까 매수단은 1,300원대, 매도단은 2,500원대. 이렇게 보세요. 박스 하단이 1,300원, 박스 상단이 2,500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브 컴퍼니인데요. 자, 바이브 컴퍼니가 챗 GPT로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윗골이 달렸을 때 이게 탈출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1, 2, 3로 빠지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를 어디서 받느냐,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서도 완벽하게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월봉도 마찬가지고 월봉에서 이런 자리를 놓치면 안 되죠. 여기를 놓치면 안 되죠. 기준선 자리 왔잖아요. 기준선 저항 자리 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바라보고 대응했어야죠. 그 다음에 5월선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죠. 하락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지를 받은 흔적이 안 나타나요. 주봉과 일봉에서. 월봉에서는 5월선의 지지, 5월선 자리가 23,000 중반대, 그리고 61선 자리가 23,000 후반. 그러니까
60일선과 월봉상에서 5월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아직은 하락이 좀 더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락이 여기서 마무리 짓고 반등이 나타났을 때 반등의 목표치는 여기입니다. 3만원 언저리 29,900원에서 3만원 사이 이렇게 보고 대응하세요. 자, 이것도 역시 박스권 제가 정해드립니다. 이렇게 매수는 23,000원 전후한 자리, 그 다음에 매도는 3만원 부근 자리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은 세비캠인데 이 세비캠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 최근에 성일하이텍과 같이 올라왔죠. 근데 오늘 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시그널. 윗꼬리 달 120선 돌파하면서 윗꼬리 달았으니까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거래량이 늘었는데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조정이 어디까지 나타날까? 박스를 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 조심해야겠죠. 이게 보이시나요? 이 자리를 조심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브 컴퍼니와 같은 기준선 자리입니다. 기준선 자리의 목표 128,000원대가 일단 목표예요. 128,000원대를 일봉에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도 박스를 정해놓고 그러면 목표는 128,000원 부근이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하락한다면 83,000원대 매수 자리는 83,000원대, 매도 자리는 128,000원대 이렇게 박스를 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화일약품. 자, 화일약품이 이제 바닥을 잡는 자리에 와 있죠. 우리는 어디서 잡는지 알아요. V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표시한 자리예요. 딱 알죠? 그리고 또 여기 표시한 자리가 매도 자리예요. 아주 쉽죠? 화일약품은. 화일약품 심플하게 대응하세요. 이렇게. 자, 매수 자리는 2,200원 전후한 자리, 매도 자리는 2,600원 전후한 자리. 화일약품 쉽죠? 화일약품은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 아주 쉬운 종목. 붕어빵 같은 종목이에요. 매수 자리는 2,200원 전후한 자리, 매도 자리는 2,600원 전후한 자리. 아주 쉽습니다. 이게 왜 그런 원리냐? 이거는 V방에 계신 분들 다 아세요. 아시죠? V방에 계시면 제가 얼마나 자주 안내 드렸습니까? 화일약품 이런 것들은 붕어빵 같은 종목이다. 아주 쉽습니다. 화일약품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딱입니다. 딱. 마지막으로 일성건설 보겠습니다. 이 건설 관련 종목들이 다 이런 비슷한 차트예요.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근데 지금 M자형 패턴이죠. 이렇게 M자형 패턴. 위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위로 가면은 이 240일선 저항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가더라도 하락은 제한되어 있고 상승 쪽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수의 범위는 2,400원선, 매도의 범위는 3,300원선입니다. 2,400원 부근이 매수 자리, 3,300원 부근이 매도 자리 이렇게 쉽게 보고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2월 17일자 주가 지수 또 상품에 대한 거 그리고 종목 진단까지 이렇게 다 안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7번 입력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 7번 입력 바랍니다. 몇 분이나 참여했는지 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참여하셨는지 보고 너무 인원이 적으면 다음 주 공개 방송은 건너뛸까 합니다. 어느 정도 참여도가 있어야 저도 신나게 방송을 하죠. 자, 7번 입력하시는 분 30분 정도를 기대하면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